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교육원에 있는 민경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의 미래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남북한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1,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북한의 최근 시장화 현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이것을 과연 북한에 구축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특히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적인 잠재력을 활용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제가 제안드리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요.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주요한 아이디어는 이렇게 녹색 그래프가 선형적으로 인류가 지능이 발달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데 붉은색 그래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기계지능, 인공지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1950년대 컴퓨터가 발명됨으로써 그 지능이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녹색 그래프의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는데 그것을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봤습니다. 레이 커즈웰은 이 시점이 한 2045년 전후로 예측을 했는데 이미 많은 부분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벌써 인공지능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특이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지능을 활용해서 역사가 진보할 때는 이렇게 녹색의 선형적 그래프 선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기하급수적인 인공지능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는 우리가 그 변화, 특이점 이후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술, 첨단 기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업이 지능화된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항구 도시가 스마트 항만이 되고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또 농장이 스마트 팜으로 되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우리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이 지능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큰 패러다임 변화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 70년대에 개발도상국 아주로서 빠른 발전을 이루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을 오늘날 북한에 적용하는 것, 그 패러다임에만 고정돼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변화하는 이런 세상의 동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남북 협력의 방식도 새롭게 정의해보고 우리가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차 산업혁명은 동물의 노동력, 마차가 말이 마차를 끌고요. 또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했던 것으로부터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노동을 자동 생산하는 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을 자동 생산하는 그런 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 요소는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 네트워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북한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기술 상용화, 또 하드웨어 기술이 많이 낙후되어 있죠. 그렇지만 남북한이 협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북한의 우수한 프로그래밍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기본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을 또 많이 발달시켜 왔죠. 그래서 그 분야의 우수 인력이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소와 협력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야를 봤을 때 그 데이터를 센싱하고 모으는 그런 하드웨어 쪽,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이 미미하지만 그 부분은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특수성,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라든지 개발구에 특별법을 적용해서 스마트 시티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남북이 협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은 워낙 우리가 또 앞서 있으니까요. 우리 남북한이 협력을 한다면 이 분야에서도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또 남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한번 상호 보완적으로 접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북한의 몇 년째 심화되고 있는 변화 현상으로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마지막에 뭐 폭탄주 도미노 칵테일의 식상에서 이벤트를 하는 모습 상당히 이례적이죠. 사실상 북한이 시장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계획경제라는 것이 국가에서 그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것을 생산을 하고 배급하는 그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가 생산 주체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경영의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고 또 인센티브를 허용하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좀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경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인데요. 아까 영상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습은 북한의 유명 대학 교수진들, 김일성 종합대학, 뭐 김책공대, 원산경제대학 이런 학교의 교수들이 한 1년에 6명씩 6개월 단위로 캐나다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한 8, 9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 아까 영상은 총장관들이 한번 견학한 것을 JTBC 방송국이 따라가서 승인 받아서 취재해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의 교수진들이 보여주는 그 교과서에 상당히 북한 총장단이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가져가는 모습을 촬영됐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그것이 그 경영학 관련, 그 시장 경제 관련, 우리가 흔히 MBA 과정에서 쓰는 영어 원서 교과서들이었습니다. 뭐 소비자 행동심리학, 관리경제학, 기업의 경영을 위한 그런 책들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계획경제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북한 경제가 개혁되고 개방됐을 때 서방의 기업들하고 뭐 협력을 한다든지 해외 자본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수받고 돌아간 북한의 그 교수진들이 돌아가서도 북한 대학교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그룹에 소속돼 있어서 새롭게 펼쳐지는 북한의 경제 개혁 정책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이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시장화라는 것이 사실상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정일 시대에는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장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개인 경제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인지 2005년에는 시행 3년 만에 7일 조치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원래는 장마당이 불법이었죠. 그것을 일부 기능을 허용하다가 다시 규제하다가 다시 허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부침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시장화 현상이라는 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 530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전면화를 통해서 농업, 국영기업, 상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정 부분 경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돈주라고 얘기하는 신흥 자본가 그룹 계층도 생겼죠. 그래서 그들의 민간 자본을 이제는 과거에는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징계와 문책의 대상이었죠. 불법 거래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다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유치하고 공식적인 경제 영역, 은행에 예금을 유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새롭게 조성된 거리들이 창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일부 그 민간 자본의 경제력을 투자를 유도해서 지어졌다. 이런 뉴스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한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를 활용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시내 구경을 나갔었죠. 마리나 베이 샌즈라든지 그 옆에 식물원 구경을 나갔는데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 안내를 받아서 보고 나서 한 말이 노동신문 일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선진화된 도시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고 싶다. 이런 언급이 이제 실렸는데요. 사실상 북한은 그동안 과거에는 북한 스스로가 뭐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 드러내지 않았고 잘하는 모습만 이제 강조했었던 경향이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 와서는 상당히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받고 싶다라는 말, 그리고 또 지방 현지지도 시찰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회의 참석해서 본인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러고 이제 주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이라든지, 얼마 전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는 뭐 울먹이면서 주민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언급까지도 했었죠. 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2018년 4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언급하기를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와 과학화를 통해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과 경제개발에 대한 그런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여명거리인데요. 여기서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카퍼레이드를 했었죠. 북한이 이 거리를 아마 한국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북한에게 설득을 하고 있었고 북한이 호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한다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에 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 체조 공연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거기서
드론쇼가 나왔었습니다. 인상적으로.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이제 드론쇼를 했는데 한 1200여 대의 드론을 가지고 인텔에게 외주를 줘서 이제 드론쇼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불과 몇 달 후에 그 공연에서 집단 체조 공연에서 한 200여 대의 드론을 가지고 드론쇼를 연출했습니다. 한글로 글씨를 새기고 다양한 문양을 새기고 하는 모습들. 하드웨어는 이제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해서 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공연에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었고요. 또 당시에 우리 방문단이 북한의 교육시설을 방문했을 때 견학했을 때 보여주는 내용이 홀로그램이라든지 로봇 또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한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들. 또 당시에 평양 거리에는 과거에는 그 군사적, 정치적, 붉은색, 격렬한 구호들로 가득 찼었는데 2018년 당시에는 과학으로 기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런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조선 익스체인지 같은 그런 NGO, 아까 보셨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북한 관료라든지 기업인들이 시장 경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드론과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평양에서도 새해를 맞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에 드론쇼, 음악 공연까지 어우러져서 성대하게 진행됐는데 이런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북한의 모습을 김영은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 2019년 동축의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연이은 불꽃들이 평양 김일성 광장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건설 대진구를 타고 온 크나큰 긍지를 감아싣고 축포가 우리를 몰드립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드론쇼. 드론들이 무지갯빛을 만들어내더니 새해 2019를 형상화하고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도 하늘 위에 만들어냅니다. 드론들이 꽃봉오리와 강아지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동안 무대에서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행사 막바지에 이르자 모란봉 전자악단은 화려한 조명 속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평양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새해맞이 행사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행사를 촬영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 풍선을 흔드는 아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이 새해 불꽃놀이를 진행한 건 김정은 위원장 취임 뒤인 2013년. 하지만 대형 무대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또 드론까지 동원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신년 행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경제 성과를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여러분 드론쇼를 보셨는데요. 이 작년 신년 행사였습니다. 근데 올해 신년 행사도 제가 살펴보니까 비슷하게 드론쇼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북한은 김일성 광장은 상당히 경직된 행사 위주로 사용됐었죠. 아주 정렬하게 도열하고 이렇게 엄격하고 딱딱한 행사에만 쓰여졌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8년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분위기도 좀 완화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 북한이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본 영상은 이 뉴스가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여기에 참석해서 군중들 틈에서 그냥 자유롭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쇼도 하고 뭐 군중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물론 이것은 이제 기획된 행사이겠죠. 아주 전략적으로 기획된 행사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이것을 과연 북한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도시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과 산업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공간적 그릇이라고 한다면 저는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적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집약체로서 스마트 시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과연 이런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까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남한에서 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먼저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경제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남한의 도시들은 상당히 인프라 수준이 높게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지만 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계속 기존 인프라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인프라로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북한을 보면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거나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북한에 하는 것이 더 효용 가치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봤을 때도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신 시스템 휴대폰을 4G LTE에서 이제 5G로 가는 와중인데 북한은 이제 아직 3G밖에 안 쓰고 있죠. 그렇지만 4G 단계 건너뛰고 5G로 같이 가게 되면 남북한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무척 낮죠. 그런데 바로 모바일 페이먼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노점상들도 QR코드 프린트해가지고 모바일 페이먼트로 쉽게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첨단 시스템을 먼저 적용할 때 효용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은 정치 시스템의 특성상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치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특히 북한이 발표한 27개의 경제개발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또 복잡한 절차 이런 것을 좀 생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에서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토지를 마련해 준다면 우리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건설 공사 비용 면에서도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군 병력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설 공사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신도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LH공사가 땅을 수용을 해서 비싼 값에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분양해서 고가의 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백화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제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에 성공해서 프로젝트의 그 수지 타산이 맞아야 이익이 확보될 수 있어야 사업성이 맞아야 이제 진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새로운 시스템, 스마트 시티를 이상적으로 구현해 보기 위해서는 사업성의 제약을 받는 우리 한국보다는 북한에 먼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더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시장과 산업 기득권에 저항이 없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타다, 공유 서비스라든지 카카오 카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죠. 한국 사회는 상당히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걸림돌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낙후된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원격의료, 원격교육 이런 기술적인 발전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한국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계자라든지 교육 관계자라든지 운수업 종사자라든지 다양한 반발과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차라리 북한에 먼저 적용한다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남한의 기업들도 테스트베드를 북한에 만들어 봄으로써 이익이 되고 북한도 낙후된 인프라를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북한에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우리 남한에 이제 적용을 하고 또 남한에서 시행을 해보다 보면 또 다음 단계의 발전된 버전을 북한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남북한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북한에 먼저 적용했을 때 남북한이 협력했을 때 상당한 가능하고 또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5가지의 북한의 유리한 점만 뽑은 것이죠. 사실 북한의 어려운 점, 문제점 그런 것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협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남북한의 그 유니크한 장점들을 모아서 협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본다면 우리 기존의 남북 경협 모델, 개성공단 모델이 아주 대표적이죠.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남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겠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 중국에서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먼 미래에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북한의 노동력, 임금 경쟁력에 기반을 두어서 인가공산업이나 북한 노동자의 바느질을 의존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경제협력 모델도 하루빨리 우리가 재개해서 남북한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지식기반 산업이나 첨단 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 방식 그리고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북한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가장 통합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세포의 유기적인 그런 융합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포 2개, 이스트 효모세포가 2개가 만나서 먼저 접합관이 형성되고 세포벽이 분해되는 과정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남북한에 있어서 통신망이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 단계에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는 세포벽이 열리면서 세포 질이 융합되는 기능적인 통합 현상이 벌어지는데 남북한에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을 남한이 하고 북한이 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N이라고 표시되는 2개의 핵이 가운데로 모여서 세포 핵이 융합되는 단계가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경제적 교류 협력,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고 정치적 통합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런 점진적인 통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통일 비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벌어진 특수한 현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서독이 동독의 을 흡수하다 보니까
서독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동독 주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 내역을 보더라도 인프라 재건에는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회보장성 지출이라든지 기타 비용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경제적 협력을 벌어진다면, 남북한의 경제 격차,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점진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통일 비용도 필요 없고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베트남의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이 이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것이 베트남 국가 전체 GDP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국가 경제력 규모가 북한의 한 8배 정도 된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8배 되는 나라의 20%를 이 하노이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담당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북한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북한의 경제 전체 규모가 2.5배로 증가하고 1인당 GDP가 1,200불 수준이었던 것이 3,000불 이상으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삼성전자 공장을 북한에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이렇듯 우리 한국 기업이 남북한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윈윈하는 협력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은 베트남의 노동력보다 더 우수하고 더 임금 경쟁력도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하루빨리 남북한의 상생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보고요.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의 경제개발 전략을 꿈꾸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의 눈높이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2018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 싱가포르가 상당히 특이한 나라죠. 아시아에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하게 시장 경제에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중국의 심천, 선전 모델은 중국 등소평이 개혁 개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처음에는 여기를 철조망을 둘러놓고 중국 본토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북한도 국토 전체를 개방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일부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심천 모델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싱가포르 얘기가 나와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평성이라는 평양 북쪽의 도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조선 익스체인지라는 NGO가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 관료나 기업인들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열렸던 스타트업 페스티벌, 그러니까 창업박람회 그런 식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강사가 강의 전에 워밍업 하느라고 마카레나 댄스를 이제 같이 따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죠. 저희 벽 뒤에는 붉은색의 구호가 이제 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마카레나 댄스를 하는 모습, 상당히 과도기적인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 단적인 모습, 먼 미래에 본다면 이 영상이 상당히 인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발표한 27개의 경제개발국 위치를 보면 주로 동해안, 서해안 또는 두만강,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특성별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 수출, 첨단기술개발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육성 대상 산업을 다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광역경제권 형태로,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보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반도에 8개의 광역경제권 형태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붉은 점으로 표시된 것이 북한의 경제개발구들인데 이것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개발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북한이 제시한 이런 경제개발구를 씨앗으로 활용하고 특히 한반도의 대동맥, 교통망이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만 도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육상 네트워크와 해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서의 항만들이 이 광역경제권의 개발에 있어서는 중심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4년에 서울 평양 메가시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주요 내용은 서울과 평양의 물리적 거리가 200km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먼 거리였지만 미래에 있어서 인프라 기술이 발달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고속철이 놓인다면 이것은 1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통일되기 전이라도 북한을 관통하는 인프라만 건설이 된다면 서울, 평양 그리고 주변의 거점 도시들이 하나의 광역경제권,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기존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활동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목포항이나 부산항, 우리 한반도 남단의 항구였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도시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일본의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목포와 부산에 와서 1박하고 다음날 아침 KTX를 갈아타고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유럽까지 가는 그런 길목에 우리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횡단철도, 스바리 횡단철도하고 가는 아주 중심 지역으로서 우리 한반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통일되기 전이라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 삼각주 보면은 홍콩 자본이 심천 경제특구에 투자를 했죠. 벌써 한 40년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홍콩이 영국령이었을 때였습니다. 이 홍콩 자본이 심천에 경제특구에 투자해서 중국 경제가 발전했는데 이제는 광동성의 여러 도시, 광저우, 주하이, 중산, 동관 이런 11개 도시들이 아주 이제는 하나의 광역경제권 같이 메가시티 리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 신천,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연결이 됐고요. 바다에 50km가 넘는 대교들 연결이 돼서 이 넓은 지역이 지금은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해주, 개성, 인천공항, 배후에 서울이 있는 이 지역이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해주, 개성, 남북 산업협력 벨트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에 다리를 놓으면 교동도와 황해남도 연안지방은 2.6km밖에 안 됩니다. 좀 폭이 넓은 강을 연결하는 교량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을 연결하면 우리 서울에서부터 해주까지, 개성까지 직접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포, 강화도, 교동도에는 철조망이 쳐 있고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평화체제가 도래한다면 철조망 걷어내고 이 지역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요트 선착장이 생기고 리조트 시설, 컨벤션 시설이 갖춰지고 개성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 DMZ 국제평화지대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판문점을 돌아보고 DMZ 생태공원을 보고 개성 한옥마을을 보고 강화도, 교동도의 고려시대 유적지를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남북한이 연계된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동부가 허브공항이고 해주항이 지금 군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대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해주를 무역항으로 개발해서 이 지역을 남북한 협력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주장 삼각주 버금가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 심천의 협력이 이렇게 광동성 전체로 확대된 것처럼 서울 개성 간의 협력을 시도했던 것을 아쉽지만 중단되어 있는데 개성, 해주, 평양, 남포 그리고 경기권
네, 여러 도시들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꿈꿔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심천이 바뀐 것이 한 30년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중국이 농촌 시절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고 남북한의 우수한 인력이 협력한다면 10년 만에 또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해양 세력, 미국, 일본, 대륙 세력으로 대표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대륙 세력 쪽에, 남한은 해양 세력 쪽에 이렇게 한미일대 북중러 3대3 대립구도가 지금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남북한만이 잘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과 해양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그런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연결의 거점으로서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투자에 워낙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도 한반도, 북한의 투자를 유도해서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열매를, 이익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지지하고 동의하는 세력으로 우리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유라시아 대륙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한 프로젝트 중에 기존의 해상 운송망이 50일 걸리던 것을 육상으로 전환해서 18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운임 비용이 사실은 해상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50일에서 18일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철도 운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활용해서 가전제품 공장, TV 공장에 가는 그런 부품 소재를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러시아,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성공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북한을 통과하는 루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루트도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반도를 통과하는 루트가 생기게 된다면 부산이나 목포가 정말 유라시아의 관문 도시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의 컨테이너가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일부 대륙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본의 관서 지방만 해도 부산항이 훨씬 가깝죠. 그렇다면 일본의 컨테이너들이 부산항으로 와서 부산에서부터는 우리 KTX를 타고 또 대륙철도로 연결돼서 가는 그 길목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는 그런 장점을 잘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고속철 전 세계적인 기술을 흡수해서 중국 전역을 깔았죠. 첨단 고속철로는 아주 앞선 국가가 됐는데 2015년 9월에 북한 접경지대까지 신호주 건너편 단동, 두만강 뉴욕의 훈춘까지도 다 고속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되자마자 제가 이제 타러 한번 가봤습니다. 뭐 심양, 단동, 하얼빈, 훈춘 이런 데 이제 다 돌아봤는데 고속철 역사가 웬만한 공항보다는 크죠. 중국은. 그리고 1등석, 2등석, 비즈니스석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수준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훈춘역, 두만강의 북중러 3국 접경지대여서 그런지 한글,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4개국어 간판이 있는데 한글 간판이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새로 역사를 띄우면서 여기가 조선족 자치구인 것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글 간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기차역을 저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연길에 가서 갈아타고 가봤는데 하루빨리 우리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가는 그런 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도 사실 이런 사례가 없죠. 아무리 이제 적대적인 국가라 해도 통과 비자라든지 방문 비자를 얻어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통일되기 전이라도 철도를 하루빨리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 경제와 연결하는 그런 날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게 해서 우리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제안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 평양 구간의 고속철을 우리가 부담하고 시너지 평양 구간 중국이 하고 원산 평양 구간을 일본이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일 관계가 좋아져서 전쟁 배상급이 합의가 된다면 현금으로 지불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본이 관심 갖는 원산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 인프라 투자에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작년 2월에 기고를 해봤는데요. 그 후에 9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북한이 제3국에서 일본 측과 만나서 평양과 원산 구간에 일본의 고속철 신간센을 놔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역시 단둥에서 평양까지 고속철 건설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변국들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풀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겠죠. 김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의 경제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북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일본 측에 평양에서 원산까지 신칸센을 건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재가 풀릴 것을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양측의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단둥부터 신의주를 거쳐 평양까지 중국의 고속철 까오티에 건설을 북측과 논의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남북이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구간과 겹칩니다. 남북은 현대화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간철도망을 고속철로 깔아 경제적 도약을 노리는 걸로 분석합니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당시 KTX를 타본 김여정 부부장 등이 낡은 철도를 복원하는 데서 만족하진 않을 거란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북한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2018년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국 관료가 중국 기업인들 대상으로 북한이 개방하기로 마음 굳힌 것 같다. 북한에 우선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자칫하면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선전 기회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서둘러서 대북 투자 계획을 세워라.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좋을 시절이었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든지 이런 이제 이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국제 자본들이 먼저 북한을 선점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남북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먼저 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한반도 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 중요 기관사 시설들은 먼저 하고 선별적으로 해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플랫폼 위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국제 경쟁 입찰에 붙여버리면 우리 한국이 국제 자본들하고 그냥 경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보자면 핵심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를 두 축으로 삼는데 그것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북방으로도 확대되고 남방으로도 확대돼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공동체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2019년 8.15 경축사에서 원 코리아 비전을 얘기했었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상당히 신한반도 체제의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완도 섬마을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해서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남북한의 인력이 서로 협력해서 그것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평화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의미하죠. 평화를 쌓게 되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또 경제 협력을 또 발전시키다 보면 평화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평화와 경제의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공동 번영의 원칙, 그중에서도 평화 경제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DMZ 국제 평화지대를 제안을 했는데 남북한에 합의된 DMZ 평화지대화를 국제화시키자. 그래서 DMZ의 군사기능, 군사적 완충 기능을 넘어서 평화경제의 시험대로 발전시켜보는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개성 판문점 평화협력지구는 그 자체로 각각 평화와 경제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DMZ를 제거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서울 평양 스마트 시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DMZ 국제평화도시와 생태공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개성공단을 확대한다면 1단계에는 이제 제조 생산시설 위주였는데 2단계에는 새로운 산업, 교육산업, 지식산업, 컨벤션 산업도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DMZ 국제평화도시의 남북협력 교육센터를 만들고 경영, 의료, ICT 또 관광산업 분야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지역으로 삼을 수 있겠고요. 또 국제적인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서 한류에 관심 많은 동남아나 유럽의 청소년들이 케이팝을 배우고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 많은데 그것을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국제교육도시로 DMZ 국제평화도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 컨벤션, 생태공원, 공연 전시 문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서울, 개성, 평양을 잇는 물류 유통 산업의 중심으로 DMZ 국제평화도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MZ 국제도시가 여러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는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또 그 마일스톤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올림픽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유치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험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평양이 각각 스포츠 경기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치르는 그런 한일 월드컵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은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으로서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서 하나의 도시에서 치르는 것 같이 아주 효과적으로 도시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서 치러볼 수 있겠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정말 시험해보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성은 서울 평양 연결하는 경의선 고속철이 연결되면 개성을 중심으로 1, 20분이면 서울 평양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개성에다가 올림픽 준비위원회, 컨트롤센터, 데이터센터, 프레스센터, 호텔 공연장, 회의장 다 갖추고요. 개성을 중심으로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들을 활용해서 개성을 국제평화도시, DMZ 국제평화협력지대로서 계속 발전나갈 수 있는 컨벤션의 중심으로서 국제도시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을 평화경제의 시험대로 삼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울 평양이 긴밀하게 인프라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한강 다리만 해도 25개가 넘죠.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을 연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그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축만 해도 여러 가지로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의선이 노선 설계상 고속화할 수 없다면 개보수해서 화물 전용으로 하고 KTX망은 별도로 고속철망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까지 2023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연장하면 임진강을 건너서 개성, 해주 지나서 평양까지도 연결할 수 있고요. GTX D 라인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강화도, 교동도, 황해남도 연안을 통해서 해주, 평양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되면 남북이 긴밀하게 물류 유통이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GTX라는 것이 서울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인데 광역교통망의 개념을 서울 평양 광역교통망으로 확대해보자는 그런 제안인 것이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운정을 종착역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유역으로 해서 평양까지 연결해보자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인프라를 건설하자는 건데 여기에 육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 미국까지도 포함시켜서 북한의 주요 고속철 그리고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고속철 건설을 위해서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달에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례적인 것이 좌측 하단에 보이듯이 주황색 박스가 놓여있는 당창건 기념탑 앞 광장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종로 광장 같은 곳인데 길쭉한 행사를 하는 그런 광장에 만들다 보니까 병원 건물도 이렇게 길쭉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북한 평양의 중심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당창건 기념탑 만수대를 연결하는 축인데 인민대학습당에서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을 연결하는 이 축은 대동강을 가로질러서 연결이 되는데요. 인민대학습당에서 김일성 광장을 내려다보고 멀리 강 건너편에 주체사상탑을 보면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건물도 배치가 돼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경관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비유해 보자면 세종로에 북악산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경복궁이 있고 광화문이 있고 그리고 세종로 광장, 이순신대왕상, 세종대왕상, 이순신장군상 그리고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경관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평양의 중심축이 만수대 언덕과 당창건 기념탑을 연결하는데 만수대 혁명박물관 앞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김정일 시대에 완성된 것이라 대동강 쪽을 바라보면 당창건 기념탑 앞 광장, 기념탑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념탑 앞 광장에 평양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기념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평양종합병원이 건설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도시계획 실무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명당 자리로 지정을 했다. 이런 문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대의 도시계획을 파격적으로 전환시켜 가면서까지 의료 시스템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북한을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쉬워하는 이런 보건의료 협력부터 시작해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으로 확대되는 그런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를 만들고 의과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단순히 의약품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도록 의료시설, 첨단 의료기기, 또 의료진 양성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남북한 주민 간 교류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고 또 해외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아플 때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더 먼 미래를 본다면 한반도에 건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북한이 수백 개 동의 관광시설을 갖춰놓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협력을 한다면 우리의 앞선 의료기술 그리고 헬스산업 노하우를 접목해서 원산을 국제적인 의료 휴양 관광지로 만들어보는 그런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도 북한에 전수해주고 북한의 의료 시스템도 준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 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제 제재, 유엔 경제 제재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 관광이라는 것이 원래 경제 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확충해주고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북미 관계가 진전이 이루게 되면 먼저 의료협력, 관광협력부터 시작해서
경제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만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뉴딜로 우리가 확대해서 남북한이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점 격차가 심화될수록 미래에는 우리한테 한반도에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뉴딜에 대한 꿈을 꾸어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동북아의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지역, 최소한 이 지역은 우리의 한반도의 앞마당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되기 전이라도 북한을 연결하는 인프라망만 연결된다면 이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은 우리의 앞마당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행을 하던 사업을 하던 이 지역은 우리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주말에 기차 여행을 하고 싶으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저기 바이칼 호수,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울란우데가 있는 바이칼 호수까지 기차 타고 갔다 올 수 있고, 몽골이 있고,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 지방,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조그만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 넓은 지역의 일기예보를 보고 하얼빈의 날씨가 어떤지 본 다음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보고 부산에서 KTX하고 하얼빈까지 점심때 약속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 에너지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역량이 뛰어난데 우리가 이렇게 섬 아닌 섬과 같이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좁은 땅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빨리 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우리의 기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넓은 무대를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이고 남북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는 역동적으로 항상 변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서 더 한반도에서는 쉽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고 노력하고 북한과 화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미세한 틈으로 열리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그런 꿈을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미래 한반도의 비전, 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동료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데 항상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속에는 이렇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